예, 두 번째로는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조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분야의 징벌적 손해보상 책임을 도입한 건데요.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라돈 침대 같은 제조물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 입증 책임도 완화한 법입니다.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인부사 사건 같은 굵직굵직한 손해배상 소송 많이 맡으셨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이제 그 배치되는 개념이 이제 전보적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뭐냐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배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렇지 않죠. 네. 실제로 뭐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징벌적 개념을 부과하는 거죠. 네. 뭔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그 손해가 발생됐거나 하는 네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민사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소송과 그 유사한 그런 징벌을 부과하는 형태로 그 벌금의 액수를 뭐 3배까지 이제 부과한 그런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전보적 손해배상, 즉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을 보상을 해주게끔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민법의 대원칙하고는 좀 반하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네. 또 중요하고 또 유용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입증 책임을 완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해물질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질병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를 받을 뭐 환자 혹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것을 입증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입증 책임을 좀 완화가 됐죠. 네네. 그래서 예컨대 그런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이전에는 나는 건강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어떤 특정 질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만 입증을 해줘도 완전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이도 어느 정도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네네.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법이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사회적 네.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네네. 다음은 규제 샌드박스 3법입니다. 네, 예. 이거요.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그 규제를 면제 유예해주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린이들이 이제 그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안전한 환경에서 놀 수 있게끔 해주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허용을 해주는 그런 취지로부터 이제 이런 그 단어의 유래가 나온 것인데요. 새로운 뭔가 사업을 시작하고 혁신적인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법이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모호한 경우에는 일단 허용을 해주고 국민의 안전에 혹은 국민의 어떤 위생상 어떤 보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그런 취지의 법률이라고 해서 향후 어떤 4차 산업혁명 개발이라든가 혹은 어떤 신사업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가 마치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원격 의료 사례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병원 가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원격 진료, 즉 전화로 처방이 가능하게끔 해준 건데, 그게 기존에는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 때 실제로 전화 처방을 하고 원격 진료를 해보니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문제되는 사례도 많지가 않았었고요. 네네. 물론 이제 의사의 직접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해서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이 규제 샌드박스 법이 어떤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 환경 분야로 넘어왔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입니다. 일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했고요. 사업체 규모별로 적용기간에 유예를 둬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여담으로 보시는 분들은 철밥통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국회 공무원들도 일 때문에 야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저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실 때 혹시 어떠셨습니까? 뭐 물론 야근 많이 했고요. 예.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 뭐 야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저 야근 많이 합니다.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합니다. 아니, 장래가 보장돼 있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보장됐으면 야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댓글 달아주세요.
이어서 직장과 관련된 법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입니다. 콜센터 직원 그리고 식당 종업원 등 그런 감정노동자들을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한 그런 법입니다. 예, 이 법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20살 때 콜센터에서 알바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전화 한 300통 정도 받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택시 타자마자 기사님한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땡땡 스터디 김우주입니다. 이렇게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콜센터를 전화를 하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욕설과 폭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일명 태움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김 계장님, 예.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예, 물론이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당하는 쪽이신가요? 예. 근데 변호사님, 근데 괴롭힘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이 법에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마감 시간이 다음 날 아침이다. 그러면은 근데 아침인데 해야 할 업무가 절반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좀 밤늦게라도 전화해서 해당 업무를 좀 빨리 끝내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전혀 업무하고는 전혀 무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뭐 대신해 달라라든가 뭐 차 빼달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꼭 야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위험의 외주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셨던 고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서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는 근로위험 외주화법 방지법입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했죠. 정신질환자에게 병원에서 살해당한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의료종사자 보호법도 있습니다.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보안 장비,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계 그리고 체육계 미투 사건을 발단으로 만들어진 미투법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치원 비리 차단을 위해서 만든 유치원 사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 방지법이에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공분을 많이 샀었던 N번방 사건,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 같고요. 네, N번방 방지법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근데 20대 국회 두 가지 입법 성과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이 직접 국회에 청원을 제출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일련의 법들이 국민동의 청원법 시행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규정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했고요. 아직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데 국민동의 청원 제도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소지하고 계신가요? 예. 아동 청소년 음란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고요. 자, 일단은 그 단톡방, 깨톡방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사실 내 핸드폰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죠. 네. 그럼 일단 소지의 개념에 포섭이 돼요.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단서로 붙어 있는 것이 알고서 보는 경우, 알고서 보는 경우. 그런 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서 보는 경우에 처벌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즉시 삭제를 하시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그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큰 도움을 주신 엄태섭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깊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저도 이제 입법 현장에 있긴 했지만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수많은 법들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또 잊고 지냈던 그런 의미 있는 법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법들을 한 번씩 쭉 다 돌아봤다는 점에서도 사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엔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제21대 국회는 20대보다 더욱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 또는 국회에 대해 질문이나 사연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국회에 큰 힘이 됩니다.